내 이놈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이 죄인을 포박하여라.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평화롭던 초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포졸들이 들이닥쳐 사랑방 문을 걷어찼다. 방 안에서 묵향을 맡으며 서책을 읽고 있던 박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들이닥친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하얀 무명 저고리는 순식간에 진흙탕에 뒹굴어 더러워졌고 평생 분만 쥐어온 가냘픈 손목에는 시퍼런 오라줄이 파고들었다. 마당 한가운데 처박힌 박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리 험하게 다루는가 라고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포졸의 몽둥이 질 뿐이었다. 둔탁한 타격음이 뼈와 살을 파고들 때마다 박진사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던 소유는 그 끔찍한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고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아비가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솥뚜껑을 내던지고 맨발로 뛰쳐나간 소유는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날이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차가운 가을바람에 흩어질 뿐 피도 눈물도 없는 포졸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포졸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 소윤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고 그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거친 흙바닥에 얼굴이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소윤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시 기어와 아비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간절함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그때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내의 그림자가 소윤의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고을의 세금과 행정을 주무르는 이방, 최가였다.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박진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쯧쯧쯧 고고한 척하던 박진사께서 이리 추한 꼴을 보이시다니. 관아 창고의 은자 100냥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그 열쇠를 관리하던 자가 누구였던가 바로 자네가 아니던가. 이방의 말에 박진사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다. 이방 자네가 내게 잠시 열쇠를 맡아달라 하지 않았나. 나는 그저 자네를 믿고. 박진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방은 싸늘한 눈빛으로 포졸들에게 눈짓했다. 저 입을 매우 쳐라 감히 죄인이 되어 관리를 모함하려 들다니. 또다시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박진사의 등을 내리쳤고 억억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흙바닥을 적셨다. 소유는 피를 토하는 아비의 모습을 보며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다. 며칠 전 이방이 찾아와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창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그를 아는 진사 어른께서 장부 정리와 열쇠 관리를 며칠만 도와주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아비는 마을 일을 돕는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했었다. 그 선의가 이토록 끔찍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소유는 이방의 저 비열한 눈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횡령을 덮어씌울 희생양이 필요했고 힘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선비인 자신의 아비를 제물로 삼은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하얗게 변했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 끌고 가라. 이방의 섯을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박진사를 짐짝처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박진사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피 묻은 고개를 돌려 소윤을 바라보았다. 소윤아, 안으로 들어가거라.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고통 속에서도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비의 쉰 목소리가 소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는 없었다. 권세를 쥔 이방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외면할 뿐이었다. 멀어지는 횃불과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소윤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억울함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뿐이었다. 포졸들이 휩쓸고 지나간 집안은 마치 도적대가 든 것처럼 처참했다. 방 안의 책장들은 모두 엎어졌고 아비가 평생을 아껴 모은 서책들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소윤은 멍하니 방 안으로 들어와 난장판이 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비가 쓰던 벼루가 깨진 채 뒹굴고 있었다. 그 벼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비에게 선물한 것으로. 아비가 목숨보다 아끼던 물건이었다. 반으로 쪼개진 벼루 조각을 집어든 소윤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검은 먹물이 묻은 벼루 조각은 마치 아비가 흘린 피눈물처럼 보였다.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아비는 소윤에게를 읽어주며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로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의 대가가 이런 누명과 고문이란 말인가? 하늘의 도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소윤은 깨진 벼루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한참을 울던 소윤은 문득 울음을 뚝 그쳤다. 눈물이 말라붙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도 단단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비는 지금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아비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고 자신 또한 평생 죄인의 딸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소윤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냈다. 그 비릿한 피맛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흩어진 책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며 다짐했다. 비록 힘없는 여인의 몸이지만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아비를 구해내리라고.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부엉이가 처량하게 울어댔다. 소윤은 호롱불 아래 앉아 아비가 남긴 장부에 필사본을 꺼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비가 평소 습관처럼 집에도 남겨두었던 기록이었다. 먹물 냄새가 밴 종이를 넘기는 소윤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 기록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했다. 이 방이 아무리 교활하다 한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법.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가 저지른 죄의 흔적이 그리고 아비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다. 소윤의 눈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효성지극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비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지만 방 안에서 타오르는 작은 호롱불과 소윤의 결의는 꺼질 줄을 몰랐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윤은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탄원서도 유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치밀한 분석록이었다. 아비가 관에 불려간 날짜, 이방이 찾아온 시각, 창고의 열쇠가 인계된 과정 등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던 소윤의 붓끝이 한 곳에서 멈췄다. 창고에 쌀이 들어온 날짜와 은자가 지출된 날짜 사이에 미묘한 시차, 그리고
아비가 기록한 장부와 이방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 사이에 계산되지 않는 공백. 소유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건의 열쇠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물증 혹은 이방의 입을 막아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소유는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낯빛으로 내려앉은 하늘에서 진눈개비가 흩날리기 시작한 오후, 소유는 관아 뒤편에 자리한 옥사로 향하는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식어버린 주먹밥 2덩이와 낡은 호리병에 담긴 물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가는 퀭하고 입술은 거칠게 트여 있었으나 옥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옥사 입구에 다다르자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죄수들의 신음이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다. 문을 지키던 옥졸은 소윤을 보자마자 창을 가로막으며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면회는 금지되어 있다. 썩 돌아가거라. 소윤은 물러서지 않고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은비녀 하나를 꺼내 옥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으나 지금 아비의 생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옥졸은 은비녀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이빨로 깨물어보고 나서야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문을 열어주었다. 딱 식경 밥 먹을 정도의 시간뿐이다. 그 이상 지체하면 내 목이 달아나니 서둘러라. 축축하고 어두운 옥사 복도를 지나 가장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차가운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박진사의 모습이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났다. 불과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단 아비의 모습에 소유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하얀 속적삼은 피와 고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곤장을 맞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소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비의 어깨를 흔들자 박진사는 힘겹게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소윤아,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어서 가거라. 이 아비는 이미 틀렸다. 열병에 시달려 뜨거운 아비의 이마를 짚으며 소윤은 눈물을 훔치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약한 소리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드릴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대로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아비의 입에 넣어주었지만 박진사는 몇 번 씹지도 못하고 도로 토해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 참혹한 모습에 소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옥졸에게 등 떠밀려 밖으로 나온 소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곧바로 관아 주변의 저작거리로 향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창고를 지키던 포졸이나 장부를 관리하던 하급 관리들의 증언이 필요했다. 소윤은 평소 아비와 친분이 있었던 김포교의 집을 찾아갔다. 김포교는 박진색에서 글을 배우기도 했던 자였기에 소윤은 그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살인문 앞에서 소윤을 마주한 김포교의 아내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듯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당장 나가시오. 역적의 딸이 우리 집에 발을 들이다니. 우리 남편까지 죽일 셈이오. 소윤이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그녀는 소금까지 뿌려대며 소윤을 내쫓았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소윤을 향해 등을 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을 분위기는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이방 최가가 박진사를 본보기로 삼아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피하거나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효녀 소윤이라며 칭찬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녀를 도둑놈의 딸이라며 손가락질했다. 가을가 빨래터에서도, 장터 국밥집 앞에서도 소윤이 다가가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흩어졌다. 철저한 고립이었다. 누구도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방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비겁함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소윤은 흙먼지가 날리는 장터 한복판에 홀로 서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의 외면은 오히려 이방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입단속을 시켰는지를 방증하는 것이었다. 그때 저작거리 한쪽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방 최가가 졸개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불그스레한 얼굴로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었다. 소윤을 발견한 이방은 멈칫하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죄인 박진사의 딸내미 아니냐? 옥바라지 하느라 꼴이 말이 아니구나. 이방의 조롱에 주위의 왈패들이 낄낄거렸다. 소윤은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당신이 덮어씌운 그 더러운 죄명,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당돌한 소윤의 태도에 이방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소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계집년이 제법 입이 살았구나. 내 아비가 곤장 몇 대를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여기서 설치고 다닐수록 네 아비의 숨통은 더 빨리 끊어질 것이다.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누구 앞에서 눈을 치켜뜨느냐. 이방이 거칠게 손을 뿌리치자 소윤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진흙탕의 옷이 더러워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소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고 있었다. 내 아버지를 죽인다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한양까지 올라가 신문고를 울릴 것입니다. 당신이 이 고을의 왕이라도 된 줄 아십니까? 소윤의 도끼서린 말에 이방은 흠칫 놀란 듯 했다. 그는 퇴하고 침을 뱉으며 돌아섰다. 재수없는 년, 어디 두고 보자. 내년이 언제까지 그 잘난 입을 놀릴 수 있을지. 이방 무리가 사라진 후에도 소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 무너지면 끝이다. 이방의 협박은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가 감추고자 하는 비밀, 그것을 찾아내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해질녘,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소윤은 다시 아비의 서책들이 흩어진 방 안에 앉았다. 밥 한 숟가락 넘길 기운도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이방이 언급했던 관아 창고 보수공사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장부에는 지난달 큰 비로 인해 창고 지붕이 새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 비용으로 막대한 은자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윤의 기억은 달랐다. 그녀는 지난달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관아 뒤편을 지나친 적이 있었다. 그때 분명 창고 지붕에는 낡은 기와들이 그대로 얹혀 있었고 인부들이 일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만약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많은 공사비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소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었다. 횡령의 수법은 바로 허위 공사비 청구였고 그 구멍난 금액을 메우기 위해 아비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소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이 필요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린 소윤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다.
여인의 몸으로 야밤에 관해 잠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 소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관아 뒷마당으로 스며들었다. 창고 주변에는 졸고 있는 포졸 명뿐이었다. 소유는 숨을 죽이고 창고 뒤편으로 기어가 벽과 지붕을 살폈다. 예상대로였다. 지붕의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진 채였고 새 기와는커녕 이끼가 무성했다. 보수공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유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썩은 목재 조각 하나를 증거물로 주워 품에 넣었다.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순찰을 돌던 포졸의 고함이었다. 소유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덤불 속으로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가시가 피부를 긁고 지나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며 다가왔다. 불빛이 소윤이 숨은 덤불 바로 앞까지 비추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멈췄다. 잡히면 끝장이었다. 아비의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자신마저 옥에 갇혀 죽게 될 것이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다. 바로 그때 반대편 담장 너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기와를 떨어뜨리며 달아났다. 에이, 도둑고양이 놈이었군. 포졸들은 투덜거리며 횃불을 돌려 사라졌다. 소유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명백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여 권력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 방은 관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단순히 이 썩은 나무 조각을 들고 관에 가서 호소해봤자 증거 조작으로 몰려 오히려 화를 입을 것이 뻔했다. 이 방보다 더 높은 권위 혹은 이 방이 손쓸 수 없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터뜨려야 했다. 마침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신임 사또는 조정에서도 강직하기로 소문난 젊은 인재이며 격식을 따지지 않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다. 하지만 사또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이방이 막아설 것이 분명했다. 소유는 붓을 들어 먹을 갈았다. 평범한 탄원서로는 사또의 눈길을 끌 수 없다. 사또가 스스로 자신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소윤의 뇌리에 기상천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종이 위에 글을 쓰는 대신 기이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썩은 지붕 아래에서 쥐들이 쌀을 갉아먹고 그 쥐들이 쓴 관모 관마오가 이방의 것과 닮아있는 풍자화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수께끼 같은 시 한 수를 적어 넣었다. 이것을 사또가 지나가는 길목,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붙여야 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초대장이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소유는 완성된 경문을 품에 안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냘픈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아비가 흘린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소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부조리한 세상과의 전쟁이었다. 여명이 차에 밝기 전 푸르스름한 안개가 마을 어귀를 감싸고 있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거대한 당산나무 아래 검은 천을 머리에 두른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소윤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밤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그려낸 한 장의 벽서가 들려 있었다. 찬바람에 손이 곱아왔지만 소윤은 풀을 먹인 붓으로 나무의 거친 껍질 위에 종이를 단단히 붙였다.
종이 위에는 쥐떼가 기와 지붕을 갉아먹는 그림과 함께 고양이 탈을 쓴 쥐가 곡간을 지키니 백성은 굶주리고 기둥은 썩어가는구나 라는 날 선풍자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꽉 막힌 언로를 뚫고 신임 사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소윤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소윤은 묵묵히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수백 년간 마을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당산나무가 마치 내 뜻대로 해보거라 라며 가지를 흔들어주는 듯했다. 멀리서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소윤은 흔적을 지우고 덤불 뒤로 몸을 숨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을 어귀가 요란한 꽹과리와 나팔소리로 뒤덮였다. 신임사또, 행차시다 모두 길을 비켜라. 포졸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화려한 깃발을 앞선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신임사또. 김정우는 소문대로 젊고 강인한 인상이었다. 그의 눈매는 매섭게 빛났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타협을 모르는 깐깐함이 배어나왔다. 그 뒤를 따르는 이방 최가는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아부를 떨기에 바빴다. 사또나리, 이곳은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한 고을입니다. 소인이 나리를 위해 관할을 말끔히 정돈해 두었습지요. 이방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권력의 단물에 취한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이방은 그 모습을 즐기듯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행렬이 당산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다. 말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던 김사또의 시선이 나무 기둥에 붙은 하얀 종이에 꽂혔다. 그는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춰 세웠다. 멈춰라, 저 나무에 붙은 것은 무엇이냐. 사또의 불호령에 행렬이 급정거하며 흙먼지가 일었다. 이방 최가는 화들짝 놀라며 당산나무 쪽을 바라보았다. 쥐가 기와를 갉아먹는 그림. 이방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황급히 포졸에게 눈짓하며 소리쳤다. 아이고, 어떤 미친놈이 신성한 당산나무에 저런 해괴한 낙서를 해두었단 말인가. 당장 떼어내 불태워버려라. 사또 나리의 눈을 더럽힐라. 포졸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어 종기를 찢으려 했다. 그때 사또의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멈춰라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방을 차갑게 밀쳐내고 종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림 속에 쥐가 쓰고 있는 관모는 교묘하게도 이방이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사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고양이 탈을 쓴 쥐라. 필치가 예사롭지 않고 담긴 뜻이 깊구나. 이것은 미친 자의 낙서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경문 시웬이다. 사또는 종이를 떼어 손에 쥐고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이 그림을 그린 자가 누구냐? 내 앞에 나와 당당히 그 뜻을 밝혀라. 만약 죄가 없다면 내 너의 용기를 높이 살 것이오. 허위로 관를 능멸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사방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엎드려 있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때 군중의 틈을 비집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왔다. 소윤이었다. 그녀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절을 올렸다. 그 그림을 그린 죄인 박진사의 딸 박소윤이라 하옵니다.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방은 길길이 날뛰며 고함을 질렀다. 전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죄인의 딸 주제에 감히 사또나리의 행차를 막아서 여봐라. 당장 전연을 포박하여라.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소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외쳤다.
사또나리 백성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계십니다. 쥐떼가 곡간을 갉아먹는데 그 죄를 힘없는 늙은 서생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이 고을의 법도입니까? 소윤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져 좌중을 압도했다. 김사또는 손을 들어 포졸들을 제지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소윤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네가 그 그림의 주인이라 내 아비의 죄는 이미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헌데 정식으로 신문고를 울리거나 탄원서를 올리지 않고 어찌하여 이런 해괴한 그림으로 나를 시험하려 들었느냐. 소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답했다. 관아의 문은 높고 이방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번 탄원서를 올리려 했으나 문지기에게 뺏기고 매질을 당하여 쫓겨났습니다. 언로가 막힌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리께서 반드시 지나가실 길목에 목숨을 걸고 뜻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사또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이방을 쏘아보았고 이방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조아렸다. 사또는 다시 소윤에게 물었다. 좋다. 내 용기는 가상하다. 허나 관아의 공금을 횡령한 증거가 명백하다 들었다. 네가 말하는 고양이 탈을 쓴 쥐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 아비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느냐. 사또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윤은 품속에서 썩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다. 지난밤 창고 뒤편에서 주운 석갈의 조각이었다. 사또나리, 장부에는 지난달 큰돈을 들여 창고 지붕을 보수했다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제 제가 창고 뒤편에서 주운 것입니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끼가 낀 이 나무가 과연 지난달에 교체한 새 목재입니까? 소윤이 썩은 나무 조각을 높이 들어 보이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방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사또 저것은 그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저 요망한 계집이 어디서 주워와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소윤은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창고로 가셔서 지붕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허나 제 말이 사실이라면 나랏돈을 빼돌리고 무고한 사람을 해한 진짜 도둑을 잡아주십시오. 김사또는 소윤이 내민 썩은 나무 조각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나무 조각을 꽉 쥐어 부수며 이방을 노려보았다. 이방, 지난달 창고 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 했지? 사또의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에 이방은 무릎을 꿇으며 벌벌 떨었다. 은자 50 냥이옵니다. 하오나, 그것은 분명... 사또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50냥이라. 이 썩은 나무가 50냥 어치란 말이냐. 재미있구나. 사또는 다시 소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박소윤이라 했느냐. 내 지혜가 가상하고 그 효심이 지극하구나. 허나 이 나무 조각 하나만으로는 이방의 죄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 저자는 필시 장부를 조작하거나 다른 핑계를 댈 것이다. 소윤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사또의 말이 맞았다. 이방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에 능한 자였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내일 정오, 관아의 뜰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겠다. 너는 네 아비의 무죄를 입증할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너라. 만약 네가 내일도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관아를 능멸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내 아비와 함께 엄벌에 처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소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엎드려 절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 못하는 증인을 데려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소윤의 당찬 대답에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말에 올랐다. 행차를 계속하라.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흙먼지 속에 홀로 남겨진 소윤은 멀어지는 사또의 등과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사라지는 이방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소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내일 정고. 남은 시간은 하루도 차에 되지 않았다. 말 못하는 증인을 데려오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썩은 나무 조각 이상의 무언가. 이방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소윤은 다시 아비의 서재로 들어가 장부를 펼쳤다. 장부의 숫자들, 창고의 구조, 쌀의 부피. 머릿속에서 수많은 숫자가 춤을 췄다. 그때 소윤의 시선이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콩자루에 머물렀다. 둥글고 단단한 콩,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물동이. 순간 번개 같은 깨달음이 소윤의 뇌리를 스쳤다. 그래, 쌀과 은자는 숨길 수 있어도 부피는 속일 수 없다. 소윤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콩을 한 줌 쥐어 그릇에 담고 물을 부었다. 시간이 지나자 콩은 물을 먹고 불어나 그릇 밖으로 넘쳐 흘렀다. 횡령을 감추기 위해 쌀에 물을 섞거나 결을 섞어 부피를 늘리는 수법. 혹은 장부상에 기록된 곡식의 양이 실제 창고에 들어갈 수 없는 양이라는 모순. 소윤은 이것을 눈앞에서 보여줄 실험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방은 분명 장부를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놈은 자신이 채워넣은 가짜 숫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간과했을 것이다. 소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반짝였다. 그녀는 밤새 콩을 고르고 나무 상자를 짜고 붓을 들어 계산을 거듭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고 창호지가 덜컹거리며 울었다. 마치 내일 있을 결전을 앞두고 하늘도 긴장하는 듯했다. 소윤은 완성된 실험 도구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 저 관아의 마당에서 썩은 내 나는 저들의 가면을 낱낱이 벗겨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가 공존하는 서슬 퍼런 칼날 같은 의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뜨면 고을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될 것이었다. 전고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리자 관아 마당은 이미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형틀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진 박진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이방 최가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소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대청마루 위에는 김정우 사또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좌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또의 뒤로는 청렴 칭리엔이라 쓰인 족자가 바람에 펄럭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침 넘어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지금부터 죄인 박진사의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겠다. 사또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이방이 앞으로 나서며 두툼한 장부를 치켜들었다. 사또나리, 이 장부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관아곡식의 입출 내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진사는 창고지기로 일하면서 은자 100냥어치의 쌀을 빼돌렸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려다 들통난 것입니다. 증거가 이리도 명백한데 저 계집이 요설로 나리의 판단을 흐리고 있사옵니다. 이방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고 그를 따르는 아전들이 올손하며 맞장구를 쳤다. 장부는 겉보기에 완벽했다. 숫자는 딱 맞아떨어졌고 박진사의 서명까지 위조되어 찍혀 있었다. 백성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효녀라도 저 완벽한 장부를 어찌 뒤집겠어. 사또의 시선이 소윤에게 향했다. 박소윤, 네가 데려오겠다던 말 못하는 증인은 어디 있느냐? 소윤은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온 증인이 아닌 자그마한 콩자루 하나와 물이 담긴 항아리,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빈도의 박 2개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웅성거렸다. 이방은 코웃음을 쳤다. 하, 기껏 데려온 증인이 콩쪼가리란 말이냐. 신성한 재판정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그러나 소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또에게 절을 올렸다. 나리, 이방은 장부상에 창고가 쌀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지붕 보수 공사를 완벽히 마쳤다고 했습니다. 허나 만약 지붕이 새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 빗물이 쌀에 닿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소윤은 가져온 마른 콩을 한쪽 뒤에 가득 채웠다. 이것은 마른 곡식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콩이 담긴 되에 부었다. 잠시 후 물을 머금은 콩들은 순식간에 불어나돼 밖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투두둑. 콩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크게 울렸다. 소윤의 눈빛이 번뜩였다. 보십시오. 곡식은 물을 먹으면 그 부피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방은 횡령한 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부러 지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여 빗물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물을 먹어 퉁퉁 불어버린 썩은 쌀이 창고를 가득 채우게 하여 마치 곡식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입니다. 좌중에서 악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저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년의 추측일 뿐이다. 창고의 쌀은 멀쩡하다. 소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차갑게 웃으며 사또를 바라보았다. 나리, 지금 당장 관아 창고의 문을 열어 쌀가마니의 밑바닥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고 안의 온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쌀이 말라 있다면 제 목을 치시고, 만약 쌀이 물을 먹어 썩어가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이 곡식을 훔치고 물로 그 양을 부풀린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당장 창고 문을 열고 쌀가마니를 확인하여 가져오라. 포졸들이 달려가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듯 열었다. 그 순간 훅 하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시큼하고 역겨운 곰팡이 냄새가 재판정까지 밀려왔다. 포졸들이 가져온 쌀가마니를 마당에 쏟아붓자 누렇게 뜨고 서로 들러붙어 떡이 된 썩은 쌀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썩은 쌀더미를 보자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저게 다 썩은 쌀이었어. 나라 국간을 썩히다니. 천벌을 받을 놈. 사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썩은 쌀 한 줌을 쥐어 이방의 얼굴에 뿌렸다. 내 이놈, 이것이 네가 말한 완벽한 장부의 실체냐. 백성의 피 땀인 곡식을 훔친 것도 모자라. 물을 부어 썩게 만들어 그 죄를 덮으려 하다니 네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방 최가는 털썩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사또, 그것이 아니오라. 저는 그저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혀가 꼬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나리,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또 다른 장부를 꺼냈다. 그것은 이방이 평소 거래하던 쌀가게 주인의 비밀 거래 내역서였다. 소윤이 지난밤 위험을 무릅쓰고 쌀가게 주인을 설득하여 받아낸 것이었다. 여기 이방이 지난달 야밤에 빼돌린 쌀을 헐값에 넘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이방의 첩실이 사는 집의 기둥 밑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방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와, 박진사님은 무죄다. 소윤 아가씨, 만세. 사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판결을 내렸다.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죄인 최가는 관아의 공금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괴하였으며 무고한 이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자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곤장 100대를 쳐서 그 죄를 엄히 묻고 가산을 정몰하여 썩은 쌀을 변상토록 하라. 또한 그 일당들도 모조리 잡아들여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방의 관복을 찢어 벗기고 형틀에 묶었다. 조금 전까지 박진사가 묶여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가해자가 엎드려 비명을 지르게 된 것이다. 매우 쳐라. 사또의 호령과 함께 곤장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짝짝 살점이 터지는 소리와 이방의 처절한 비명이 관아를 울렸지만 그 소리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소리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소리였다. 포졸들이 박진사의 오라를 풀어주자 소윤은 쏜살같이 달려가 아비를 부축했다. 아버지, 이제 살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박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소윤의 볼을 어루만졌다. 소윤아, 내 딸 소윤아, 장하구나, 정말 장하구나.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겪었던 멸시와 고통,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김사또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진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내 부임이 늦어 진사 어른께 큰 고초를 겪게 했소. 미안하오. 그리고 당신의 딸은 내가 본 그 어떤 관리보다 지혜롭고 용맹한 인재여. 참으로 훌륭한 자식을 두셨소. 뜨거운 태양 아래 썩은 쌀 냄새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아기는 심판받고 선인은 구원받았다. 소윤은 곤장을 맞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방을 잠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뼈아픈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아비의 앙상한 등을 부축하며 천천히 관아 문을 나섰다. 등 뒤로 들리는 곤장 소리는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게 그리고 비장하게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다. 관에서의 폭풍 같던 재판이 끝나고 소윤과 박진사가 돌아오는 길은 꿈결처럼 아득했다. 며칠 전만 해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그 처참했던 길이었으나 이제는 부녀를 비추는 가을 햇살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웠다. 박진사는 비록 곤장독으로 인해 다리를 절뚝거렸고 소윤의 어깨에 의지해야만 걸음을 뗄 수 있었으나 그의 표정만큼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평온해 보였다.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부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며칠 동안 주인 잃은 집을 지키고 있던 낡은 살인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그들을 방했다. 마당에 들어선 소윤은 아비를 안방 아랫목에 눕히고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폈다. 아궁기에서
타닥타닥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밤 냄새가 피어오르자 비로소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 끝났음이 실감났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초가지붕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동안 박진사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소윤이 밤낮 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카은 약초를 다려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이었다. 엉망이 되었던 살점은 새살이 돋아 아물었고 헬쑥했던 얼굴에도 다시 혈색이 돌았다. 무엇보다 치유된 것은 박진사의 마음이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선비에게 억울한 누명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였다. 그러나 딸의 기지로 명예를 되찾았으니 그는 다시 붓을 들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마을의 분위기 또한 완연한 봄을 맞이했다. 이방 최가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파면되고 옥에 갇히자 고을에는 새로운 기풍이 돌기 시작했다. 억눌려 있던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관아의 문턱은 낮아졌다. 무엇보다 소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과거 권력이 무서워 소윤을 문전박대하고 손가락질했던 이웃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나둘씩 박진사의 집을 찾아왔다. 개똥인의 어미는 갓 짠 참기름 한 병을 들고 와마루 끝에 놓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소윤 아가씨, 내 죽을 죄를 지었소. 그때는 이방놈이 무서워 내 정신이 아니었소. 부디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시오. 쌀집 주인도 김포교의 아내도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다. 소윤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지나간 일입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제 아버지가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소윤의 관용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복했다. 그녀의 지혜가 서리빨 같다면 그녀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소윤을 효녀이자 지혜의 여인이라 칭송했고 박진사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집안일을 돕거나 음식을 나누었다. 한때 적막하고 냉기만 감돌던 초가삼가는 다시금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 어귀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김정우 사또가 관복이 아닌 평복 차림으로 수행원 몇 명만을 대동한 채 박진사의 집을 찾은 것이다. 사또의 방문에 박진사는 놀라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쳐나왔다. 사또 나리, 누추한 곳에 어인 왕님이십니까? 사또는 박진사의 손을 맞잡으며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진사 어른, 몸은 좀 어떠신지요? 관아의 일로 겪으신 고초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직도 무겁습니다. 사또는 뒤따르던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인들은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귀한 서책 몇 권을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나라에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하는 위로금이요. 그리고 저 서책들은 내 개인적으로 진사 어른께 드리는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박진사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할 때 사또의 시선이 부엌에서 나오던 소윤에게 머물렀다. 사또는 소윤에게 다가가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소윤, 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내 관직 생활 동안 본 그 어떤 것보다 빛났다. 너는 단순히 아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내 관할을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다. 조정의 장계를 올려 너의 효행과 지혜를 널리 알리고 상을 내리도록 청하였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소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사또 나리께서 백성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소윤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말솜씨 또한 당해낼 재간이 없구나. 앞으로도 그 총기로 이 고을을 밝혀다오. 사또가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박진사와 소윤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둥근 보름달이 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 지난 가을 포졸들의 발길질에 가지가 꺾였던 매화나무에서는 놀랍게도 앙상한 가지를 뚫고 하얀 매화 꽃망울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의 그 고고한 자태는 박진사. 그리고 소윤과 꼭 닮아 있었다. 박진사는 깨진 벼루 대신 사또가 선물한 새 벼루에 먹을 갈며 딸을 바라보았다. 묵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소윤아, 나는 평생 글을 읽었으나 책 속에만 갇혀 세상의 험함을 몰랐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땅 속에서 원귀가 되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다음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은인이다. 아비의 떨리는 고백에 소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비의 주름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지가 평소 저에게 정직함이 가장 큰 무기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썩은 쌀은 결국 악취를 풍기지만 진실은 매화 향기처럼 천리를 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어 종기에 글을 써 내려갔다. 사필귀정, 시비귀전,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귀를 덧붙였다. 청향만리, 칭향완리, 맑은 향기는 만리를 간다. 그는 쓴 글을 소윤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을 가훈으로 삼잡구나. 네 지혜와 효심이 널리 퍼져 훗날 누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소윤은 그 종이를 가슴에 소중히 품었다.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에 매화 향기가 실려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승리의 향기이자 평화의 향기였다. 고을 사람들은 먼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썩은 쌀로 탐관 오리를 심판하고 콩 한 줌과 물 한 바가지로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이 살던 초가집 매화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되새겼다.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과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진사의 글 읽는 소리가 다시금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고 소윤이 짓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평화로운 풍경 위로 찬란한 봄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